상견례인데 복장은 왜 이래? 체면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근본도 안 된 집안이네 정말. 서울 강남. 토요일 오후 1시. 이곳은 한정식 전문점 청송원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고급스러운 한지 조명,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상견례 날이었죠. 예비 신부 측 가족은 벌써 30분 전부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의 아버지 김정우 씨는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으로 재산을 모았고 지역 상인회 회장까지 맡고 있었죠. 옆에 앉은 부인 이미숙 씨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12시 50분인데 아직도 안 오시네.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곧 오시겠죠. 아드님이 먼저 와서 자리 잡고 계시니까요.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신랑 강민준. 32살의 그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옆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박도연이 앉을 자리였죠. 12시 55분. 약속 시간 5분 전. 식당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작업복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는 시멘트 가루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작업화에는 진흙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먼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예비 신랑 쪽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예비 신부 측 가족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작게 불렀습니다. 박도현 68. 그는 아들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김정우 씨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공사 현장에서 바로 오신 건가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현장 일정이 늦어져서요. 죄송합니다. 이미숙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견례 날인데 현장에 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박도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예비 신부 김서연은 아버지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우 씨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주문부터 하시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죠. 반면 김정우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던데 현장 일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아직 현장에서 일하시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할 만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현장 일 안 하려고 하던데 대단하십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버님은 관리직 같은 건 안 하세요? 현장이 편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영 못마땅했습니다. 식사 중간 식당 직원이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박도연이 손을 닦으려는데 이미숙 씨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바닥 좀 닦아주시겠어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박도연의 발밑
바닥을 닦았습니다. 작업하에서 떨어진 진흙 조각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바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테이블에서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기 손님들 다 보는데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정호 씨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오늘이 상견례 자리인 건 아시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면 좀. 박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 일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요?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가는 첫 상견례인데 이게 양해로 될 일입니까?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서연도 난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숙 씨가 핸드백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상견례가 뭡니까? 서로 체면 세우는 자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하면 됩니까? 김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다른 손님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계시잖아요. 바닥도 더러워지고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김정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시죠. 방금 사과드렸습니다. 그게 사과입니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보여주셔야죠. 이미숙 씨가 거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실례했다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박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김정호 씨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시죠.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그건 조용히 해. 김정호 씨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서연도 아버지를 말리려 했습니다. 아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 이게 예의야, 예의. 이미숙 씨도 거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시는 게 너도 조용히 해. 김정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집안의 체면이 걸린 자리야. 그런데 이렇게 망쳐놓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무슨 일 있나 봐. 상견례 자리 같은데 분위기 이상하네. 박도연은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박도연은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박도연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바로 와서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호 씨가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야 진심이 전달되죠. 이미숙 씨는 고개를 돌려 다른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정상인 것처럼요.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굴욕감을 느끼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정호 씨가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으니까요. 그때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은 정장 차림에 40대 남성, 다른 한 명은 캐주얼한 복장에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박도연이 앉은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호 씨가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뭔 일이십니까? 40대 남성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최인혁입니다. 이미숙 씨가 깜짝 놀라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요? 30대 여성도 명함을 꺼냈습니다. 건설경제신문 기자 한지민입니다. 김정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최인혁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상황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영상도 있고요. 뭐요?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신 부분, 모욕적인 발언,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지민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김정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뭐야? 왜 남의 사적인 자리를 몰래 녹음해? 사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모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인혁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단순한 현장 노동자가 아닙니다. 뭔 소리야?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박도연 대표님, 건설 대표이사십니다. 순간 김정호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미숙 씨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건설이라면 그 건설? 네, 맞습니다. 한지민 기자가 말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30개 단지 시공사이자 중견 건설사 10위권에 드는 회사죠. 민준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림으로 현장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니까요. 최인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사무실보다 현장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다. 이미숙 씨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한테... 네, 여러분은 중견 건설사 대표를 무릎 꿇린 겁니다. 한지민 기자가 핸드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일 신문 일면감인데요. 잠깐만요. 김정호 씨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무릎 꿇리는 게 정당화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최인혁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됐습니다. 이쯤에서 일어나죠. 대표님, 괜찮습니다. 박도연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집에 가자. 아버지, 가자. 박도연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최인혁 변호사와 한지민 기자도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창백한 얼굴이 김정호 씨 가족만 남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건설 대표래.
헐, 진짜? 무릎까지 꿇렸다며? 완전 망신이네. 서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떡해요? 김정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빈자리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 30평대 크기,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표지만 그는 화려한 삶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작업복을 벗으며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왜 죄송하냐?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다. 박도연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연이네 집안이 어떤지 몰랐어요. 저렇게까지 체면을 중시하는지 알았으면 어쩔 건데 최소한 준비는 했을 거예요. 박도연은 웃었습니다. 준비? 정장 입고 가는 게 준비냐? 그게 아니라 난 내 모습 그대로 간 거다. 현장에서 일하는 내 모습 말이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옷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진짜 사람을 보지 못해. 정장을 입어도 작업복을 입어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아버지가 무릎까지 꿇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박도연은 아들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릎 꿇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난 괜찮다. 진짜로. 하지만 민주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민준아, 괜찮아? 응.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미안해.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가 너무 심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버지 진짜 괜찮으시대. 하지만 신경 쓰지 마.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일 우리 아빠가 사과 전화드릴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민준아, 정말 괜찮아. 우리 아버지도 그러지 말래.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결혼 어떻게 되는 거야? 민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정우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건설 대표라니, 내가 그 사람을 무릎 꿇렸다고? 이게 알려지면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없었습니다. 민준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우야, 이거 너 아니야? 첨부된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순간 김정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제 상견례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무릎 꿇은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곧이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씨, 나 상인회 부회장인데. 아, 네. 이거 진짜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람 무릎 꿇렸다는 거? 그게, 아니,
상대방이 건설 대표라던데요? 어떻게 그걸? 지금 동네방네 소문났어요. 회장 자리 내려놓으셔야겠는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정우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그날 오후 박도연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건설 본사 15층 건물이었습니다. 대표이사실은 최고층에 있었지만 박도연은 그곳보다 현장 사무실을 더 자주 이용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어요. 박도연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기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 건설경제신문 한지민 기자님이요. 아,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한지민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일 기사화해도 될까요? 박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꼭 필요한가요? 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아요. 한지민 기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도 작업복 입었다는 이유로 저런 대우를 받는데 일반 노동자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사화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 대표님 동의 없이는 안 하겠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이름은 이니셜로만 처리해 주세요. 네. 비대표 이런 식으로요. 한지민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실명 공개해야 더 파급력이 클 텐데요. 이건 제 복수가 아니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한지민 기자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건설경제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서 무릎 꿇은 건설사 대표 작업복이 죄인가요? 기사 내용은 자세했습니다. 상견례 장소, 시간, 상황 묘사, 그리고 강요된 무릎 꿇기. 다만 박도연의 이름은 비대표로만 표기되었습니다. 상대방 이름도 K씨 일가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파급력은 컸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올라갔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시대에 사람을 무릎 꿇려 작업복 입었다고 무시하는 거 진짜 최악이다. K씨 누군지 밝혀야 하는 거 아니야? 건설사 대표면 누굴까? 궁금하네. 기사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다. 작업복만 입으면 무시당하는 게 현실이야. 이런 기사 많이 나와야 해. 반면 김정호 씨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신문을 펼쳤다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강남 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 무릎 꿇린 건설사 대표.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챌 만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전 10시 첫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호 씨, 이거 당신 얘기 맞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상인회 회장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호 씨, 저 부동산 조합 이사입니다. 아, 네. 이사직 사퇴하셔야겠습니다. 그게 이미 회의에서 결정났어요. 오늘 중으로 사퇴서 내주세요.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하나같이 비난과 질책이었습니다. 이미숙 씨도 핸드폰을 끄고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했어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나가지도 못하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김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준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 과장, 이거 진짜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사람 무릎 꿇렸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죠. 기사 내용이랑 딱 맞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왜 죄송해요? 장인어른이 문제지. 그래도 결혼은 하시는 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김정호 씨는 결국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는 민준에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 김정호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제가 대표님을 그렇게 이미 지난 일입니다. 박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표님,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정호 씨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담담하지? 화도 안 내고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사의 열기는 점점 식어갔지만 김정호 씨의 삶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상인회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부동산 조합 이사직도 사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사람 무릎 꿇린 그 사람? 체면만 중시하더니 결국 적골이네. 김정호 씨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모임도 못 나가요.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봐요. 내가 뭘. 박 대표한테 찾아가서 용서 빌어요. 김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왜요? 자존심이. 아직도 자존심 타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꼴인지 몰라요? 이미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김정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 왔습니다. 아빠, 엄마, 왔니? 이미숙 씨가 딸을 맞이했습니다. 민준이는 못 왔어. 회사 일 때문에. 사실은 민준이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장인어른을 마주할 자신이 없다고요. 서연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결혼식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미룰 순 없잖아요. 김정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네, 너 민준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우리 체면이. 아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체면 얘기예요? 아빠가 체면 때문에 사람 무릎 꿇렸잖아요. 그게 잘한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김정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사랑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할 거예요. 서연아, 아빠는 제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요? 김정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서연아, 잠깐.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서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미숙 씨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딸까지 잃을 거예요? 당신 고집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무너지고 있어요. 김정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도연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 건설 현장. 밤 10시가 넘었지만 아직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 다 끝났습니다. 현장 소장이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콘크리트 타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안전 점검은 2번 확인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대표님도요. 작업자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났습니다. 박도연은 혼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콘크리트 기둥, 쌓여있는 자재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40년, 그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나르고 철근 나르고 땅을 파는 일,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용접, 철근 백은, 거푸집 시공, 하나하나 익혀가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20년 차가 되었을 때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직원 5명, 작은 주택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자고, 현장에서 밥 먹고,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주택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제는 30개 단지를 시공하는 중견 건설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장을 직접 다녔고 여전히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건설을 모르는 거야. 그가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보다 현장이 편했고 정장보다 작업복이 편했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대표가 왜 현장에 나와요? 편하게 사무실에서 관리만 하시지. 하지만 박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작업복 입었다고 저렇게 무시당하는데 일반 노동자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 박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야. 사회 전체의 문제지. 그래서 기사화에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굴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지민 기자였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저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에 건설 노동자 인권 관련 좌담회가 있는데요. 네. 대표님 참석 가능하세요? 박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박도연은 다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자리에 또 수백 명이 노동자들이 올 것입니다. 땀 흘리며 일할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는 세상, 그게 박도연이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정우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자. 박 대표한테 가서 용서를 빌자. 이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야겠소. 혼자 가세요? 당연하죠. 김정우 씨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한우 세트였습니다. 이걸로 마음이 풀릴까요? 모르겠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는 차를 몰고 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김정우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선물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박도연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예약 없이는 뵙기 어려운데요. 김정우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개인적으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우입니다.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인가요? 1층인데요. 김정우 씨라는 분이 대표님 찾아오셨는데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현장에 나가셨대요. 언제 돌아오시는지 오늘은 안 들어오신대요. 다음에 미리 예약하시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정우 씨는 선물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우 씨죠? 네. 누구시죠? 저 최인혁 변호사입니다. 아, 상견례 때 봤던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 대표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것도 받지 않으신답니다. 김정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로비 CCTV에 나왔죠? 대표님 말씀이 이미 끝난 일이니 서로 신경 쓰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정우 씨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난 일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화해를 한 것도 아닌 그냥 끝이라는 말. 김정우 씨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사는 묻혔고 사람들의 관심도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우 씨 삶은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상인의 회장직을 잃은 뒤 그의 부동산 중개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찾는 사람이 없었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정우 씨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이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 씨, 요즘 잘 안 보이시네요? 아, 그냥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요즘 장사 안 되신다며?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하셨대요. 사람을 무릎까지 꿇리고 이미숙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못 살겠어요. 이사 갑시다. 어디로? 어디든 좋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요. 김정우 씨도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동네 소문이 안 좋던데요? 무슨 소문이요? 집주인이 문제 있다고 들었어요. 결국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준과 서연은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과 상관없이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하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그래.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부모님은 초대 안 할 거야? 초대는 하겠지. 오시든 말든. 우리 아빠는 안 오실 것 같아.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만 행복하면 돼.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 토요일 오후 2시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보냈습니다. 박도연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첩장 받았다. 네, 아버지. 작은 데서 하는구나. 죄송해요. 형편이 아니다. 작은 게 좋다. 박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의금 얼마 준비할까? 아버지, 그냥 오시기만 해도 돼요. 아니다. 챙겨줄 건 챙겨줘야지. 민주는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뭘, 당연한 거지. 반면 김정우 씨는 청첩장을 받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책상 위에 놓아두기만 했습니다. 이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갈 거예요?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갈 거예요. 우리 딸인데 어떻게 안 가요? 김정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긴 가야겠지. 그럼요. 딸 결혼식인데. 하지만 뭐가 또 문제예요? 박 대표를 어떻게 마주해?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그래서 안 간다고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서연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 때문에 이미 충분히 힘들어했어요. 이제라도 용기 내세요. 딸 결혼식에 당당하게 가세요. 김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박도연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라.
민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도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축의금이다. 민준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하지만 결혼 준비하느라 돈 많이 들었을 거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신혼집 마련해라. 아버지, 그리고 서연이한테 잘해줘. 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뭘, 아들 결혼인데 당연한 거지. 박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결혼식 당일, 토요일 오후, 작은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민준과 서연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랑 대기실, 민준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준비 다 했니? 네, 아버지. 긴장되지? 조금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박도연이 넥타이를 다시 매주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네. 서연이한테 평생 잘해줘. 그럴게요, 아버지.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고마워요, 엄마. 오늘 주인공이니까 당당하게 해. 네. 서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미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김정호 씨는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정장은 입었지만 차마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하는데, 하지만 그는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식은 30분 후 시작이었습니다. 이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집에. 아직도 집에 있어요? 미안하오. 당신 진짜 안 올 거예요? 이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아요? 김정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간다. 정말요? 그래. 곧 도착할 거요. 전화를 끊고 김정우 씨는 차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박 대표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김정우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옆차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김정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정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박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과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 결혼식인데 행복한 얼굴로 축하해 줍시다. 박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정우 씨는 그 손을 쳐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두 사람은 함께 웨딩홀로 들어갔습니다. 식장 안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민준 씨와 김서연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박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신부 입장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김정호 씨의 팔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정호 씨는 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빠, 응, 와주셔서 고마워요. 김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받았습니다. 김정호 씨는 물러났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며 그는 박도연과 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정호 씨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줄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약속입니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객들도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박도연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컸구나. 이제 내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김정호 씨도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약이 끝나고 반지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서연도 민준이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포옹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도연도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박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도연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김정호 씨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네, 아빠. 행복해야 한다. 네. 김정호 씨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네, 장인어른.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김정호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 받아라. 딸 결혼식인데 빈손으로 올 순 없잖니. 서연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미안하다. 여러 가지로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잊어요. 김정호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박도현과 김정호 씨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호 씨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씨,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죠. 박도연이 김정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김 씨가 뭘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아닙니다. 김정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네, 과거는 과거로 두시죠. 박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돈 아닙니까? 김정우 씨는 그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민중과 서연은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박도연이 준 축의금으로 마련한 집이었죠. 여보, 여기 어때? 서연이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좋은데? 소파 여기 놓을까? 응, 그래.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집을 꾸미고 함께 요리하고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한편 김정우 씨의 삶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일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작은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동네 골목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이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편의점이요? 진짜 하실 거예요? 그래야겠소. 하지만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검소하게 살아야죠. 김정우 씨는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편의점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버틸만 했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우 씨가 인사를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처 현장 돌아보다가 들렀습니다. 아, 네. 김정우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도연은 음료수를 집어들었습니다. 장사 잘 되십니까? 그럭저럭요. 편의점도 나름 괜찮죠? 네, 편하긴 해요. 계산을 하며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가끔 들를게요. 감사합니다. 박도연이 나간 후 김정우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셨어요? 박 대표님. 네, 들르셨다가요. 이미숙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가끔 들르시겠대요. 김정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김정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그날 이후 박도연은 정말 가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를 사거나 간단한 간식을 사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정우 씨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박도현과 대화를 나누며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대표님, 현장 일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습니다. 보람이요?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 만든다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제일 큰 보람입니다. 김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못 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네. 편의점도 사람들한테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더 보람 있을 겁니다. 김정우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편의점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손님을 더 친절하게 대했고 가게를 더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게 분위기 좋아졌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김정우 씨가 웃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꿨거든요. 좋은 일이네요. 손님이 나간 후 김정우 씨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 정갈하게 정리된 상품들, 이제 이곳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과 서연이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왔니? 김정우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네. 서연이는? 저도 잘 지내요, 아빠. 서연이 웃었습니다. 배고프지? 뭐 좀 먹어라. 김정우 씨가 도시락을 꺼내 데웠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어요? 요즘 도시락도 팔거든. 우와, 대단하세요. 세 사람은 편의점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아빠. 그래, 다행이다. 김정우 씨는 뿌듯했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살만해. 다행이네요. 너희는 잘 지내고? 네, 행복해요. 서연이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김정우 씨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그날 저녁 박도연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도연이 음료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민준이랑 서연이 왔었어요. 그래요? 네, 잘 지내더라고요. 김정우 씨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잘해서 그런 거죠. 계산을 하며 김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날, 상견례 날, 김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대표님은 한마디도. 박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죠. 저는 김 씨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습니다. 박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화를 내면 김 씨는 그냥 무서워서 사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반성은 하지 않았겠죠. 김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더 의미 있는 겁니다. 박도연이 음료수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박도연이 나간 후 김정우 씨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야. 나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날 밤 김정우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박 대표님께서 편의점에 오셨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또 한 번 깨달았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평생 체면만 중시하며 살았다. 하지만 체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일기를 덮고 김정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민중과 서연에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병원에 모인 가족들, 박도연이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귀엽네. 할아버지 닮았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정우 씨도 손자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도민이요. 박도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박도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저희도 한 글자 넣고 싶은데. 서연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김정우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쓰는 게 맞지. 아버지, 이 아이가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구나. 김정우 씨가 박도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연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대표님, 김정우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자 보러 오셨다가요? 네, 귀엽더군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도연이 음료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김 씨, 이제 가게 분위기 정말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했더니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박도연이 문득 멈춰섰습니다. 김 씨, 네, 대표님.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하려는 마음이죠. 박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김정우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연이 나간 후 김정우 씨는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평범한 사람.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작지만 스스로 빛나는 존재. 김정우 씨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도연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을 옷으로 보지 말 것,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일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질 것. 밤은 깊어갔고 편의점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5년 후 박도연은 여전히 현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73. 주변에서는 은퇴를 권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현장이 제일 편해요.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도연은 손자 도민이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5살이 된 도민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응, 뭐가 있니? 공사장이에요. 도민이가 가리킨 곳에는 새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작업자들이 분주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런 일해요? 그래, 할아버지 일이야. 멋있다. 도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박도연은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 작업복 입은 거 보여주세요. 왜?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우리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고요. 박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김정호 씨였습니다. 그도 손자를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 김 씨. 산책 나오셨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두 손자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안녕, 안녕. 금방 친구가 되어 함께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씨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현장 다닐만 해요. 대단하십니다. 김 씨 가게는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씨가 웃었습니다. 요즘은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잘 됐네요. 대표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보람이 느껴져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손자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김정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변할 기회를 주셔서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엔 체면만 중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건 김 씨가 스스로 변하신 겁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전 기회만 드렸을 뿐이에요. 그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삶을요. 그렇게 될 겁니다.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되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민아, 이제 가자. 네, 할아버지. 도민이가 달려왔습니다. 김정호 씨도 손자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가자. 네, 할아버지. 두 가족은 함께 공원을 나섰습니다. 박도연이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건설 현장에 크레인들, 사람을 옷으로 보지 말 것,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일 것,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 그 손에서 미래가 느껴졌습니다. 더 나은 세상,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
박도연은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도연 대표는 작업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릎까지 꿇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기를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국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김정우 씨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면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곤 합니다. 정장을 입었는지, 작업복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지. 박도연 대표는 40년간 현장을 지켰습니다. 대표가 되어서도 작업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고 신념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셨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김정우 씨처럼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